스루프 타임즈 2023년 6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 배속이나 1.5 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상석에 앉아 블링컨 만났다. 폼페이오 때와 다른 풍경. 왜? 중앙일보 박형수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내용보다도 사진을 좀 중심으로 편집을 해 봤습니다. 최근 미중 관계의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미국과 자국민에게 보내려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 배치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때 면담했을 때 회의했을 때 그 장면인데, 시 주석이 블링컨 장관에게 국가 관계는 상호 존중하고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것은 그 6월 16일 날 그 빌 게이츠하고 시 주석하고의 그 만남의 그 사진도 그 게재를 하면서 블링컨한테 대우를 좀 안 해준 것 같은, 그거를 우리나라 그 주류 언론인 중앙일보의 그 보도인 자세인데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한국 언론 중앙일보라고만 우선은 쓰겠습니다. 수준은 피상적인 수준의 내용만을 전달하고 있다. 회담의 내용이 사실상 궁금한데 회담 않는 자리 형식 가지고 판단한 것이 저는 사대주의적 사고방식 같다. 자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그 격식 뭐 이런 거를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또 그 회의의 그 내용의 이 중요점들을 보도할 생각은 안 하고 머릿 기사를 이따위 식으로 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머니투데이는 뭐 내용은 그 대충 그 추상적인 얘기를 따왔어요. 미중 관계 안정화 필요 동의, 고위급 소통 재개 키로 이렇게 했는데, 베이징 미 대사관서 그 브링컨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소통 관계 개선의 희망, 뭐 이런 그 소제목만 이제 그 따왔습니다. 중에 대북 영향력 행사 촉구, 이런 내용이 과연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로이터, 친강, 블링컨 초청으로 방미 예정이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 외국 언론 블룸버그에서 그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서로들 서로 관계를 좀 진보시키자 하는 거에 대해서 싱가포르의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방문 수석 연구원인 드류 톰슨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그 시 주석의 언급은 긍정적이지만 이틀간의 임무를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이 진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미국이 그 진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매우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하나 표현을 해 봤습니다. 조선일보도 역시 마찬가지, 미 국무 만날 때 상석, 빌 게이츠 만날 땐 나란히, 시진핑이 다른 대접, 조선일보 베이징 이벌찬 특파원과 워싱턴 이민석 특파원 두 사람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특파원들이 둘이 전부 다 이렇게 합의해서 제목을 땄는지 모르지만은 일반 국민들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회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않는 배석이 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머릿기사 그 제목으로 따는지 도저히 이 우리나라 신문을 이해하는데 좋은 점수를 주진 못하겠어요.
미국 국무장관 5년 만에 중국 방문, 양국 관계 악화는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주도권 쥐겠다는 메시지, 이런 자리 않는 거를 보고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한국 이 엘리트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언론 기자들이 말이죠. 중국이 미국의 기존 패권을 넘보지 않을 테니 미국도 신흥 패권국 중국의 지위를 인정해 사실상 양극 체제를 수용해 달라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일각에서는 블링컨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허버트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중국 정부는 블링컨 장관의 방문은 중국 공산당의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세계에 심어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구두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이 글로 남겨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 언론을 잘 접하지 않고 대부분 한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블링컨이 만났는데 시진핑 밑에서 이렇게 이 회의를 했구나. 그러니까 뭔가 중국이 뭐가 좀 큰 소리 칠 그런 상황인 모양이구나. 이런 고정관념을 심어주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보도 자세가 과연 우리 주류 언론이 친중적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P 통신의 제목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블링켄과 시 주석은 악화된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여기까지는 뭐 서로 비슷하게 나왔지만 미국의 주요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매튜 리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9일자고요. 아까 조선일보는 20일자 하루 늦게 나온 건데도 뭐 생각 없이 그렇게 특파원 이름으로 자리에 앉는 배석을 그렇게 제목으로 따는 수준의 한국 언론입니다. 미국의 최고 외교관은 그의 가장 큰 요청인 군대 간의 의사소통 개선을 거절당한 채 베이징을 떠났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도 입장을 굽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인 무역 대만, 중국과의 홍콩의 인권 상황, 남중국 해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주장,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쟁 등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머니투기에서 내기했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요구사항은 어디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왕이 부장은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부풀리는 것을 중단하고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고요. 브링크 장관은 중국에 억류된 미국 시민들을 석방하고 미국의 오피오이드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펜타닐 전구체의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펜타닐 원료가 되는 화학 원료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멕시코로 넘어가서 지금 아주 싼 가격에 펜타닐이 돌아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 사회에. 이런 내용을 우리 한국 언론은 꼭 전달할 의무가 없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스틴 국무장관도 안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안보 심포지움에 별도로 중국 군 고위 장성과 회담을 하자 했는데 이거를 거절했다.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텔레그래피라는 언론 매체의 양 소피아라는 기자는 시진핑은 안토니오 블랭켄에게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기네가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2인자가 아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 1인자가 될 생각도 없고 나를 인정해서 이 쌍두마차 같은 동등한 거로 가자 이런 뜻의 이제 그 표현인 거죠. 이렇게 이제 저기 뭐 측면으로 또 찍은 사진,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이렇게 앉은 모양을 가지고 보도만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이게 뭐 비행기 트랩에서 내릴 때 찍힌 사진 모양인데, 어쨌든 여기다가 갖다 제가 붙이면서 군사적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경쟁하자는 얘기지. 요렇게 이제 브링컨이 만난 후에 알았어. 더 조져줄게. 이런 각오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CNN의 보도 내용을 위키코리아에서 인용 보도를 했는데요. 상황 따라 입장 바꾸는 중국, 미중 관계는 세계적 문제다. 이렇게 해서 위키코리아, 위키리크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최석진 기자의 내용인데, 어떤 이 군사적인 대화를 하자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당했다고 그러지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상호 통신 채널 재구축 및 모든 오판 방지 방안이 브링컨이 이제 최대 주제로 가져간 건데 이거를 거절 당했으니까 뭐 이루어진 것은 뭐 솔직히 없는 것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공해상에서 미중 선박들이 충돌을 간신히 면한 사건들 이런 거 감안해서 오판을 하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서로 긴급하게 메시지를 서로 군사적인 차원에서 통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중국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중 고위급 정치를 성과를 낼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협상과 양국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해서도 중요는 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요. 전직 CIA 작전 책임자인 로라 볼만은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접촉은 지금 워싱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매파를 진정시키는데도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요거는 이제 브링컨 장관이 시 주석을 만나는 그런 거를 찍힌 거고, 요거는 이제 외교부장인 하고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 주미 대사를 했던 왕모시기죠. 이 친구도 왕모시기로 읽히는데 뭐 이런 사진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구 측 언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인데요. 미중의 국방 당국 간 대화 중국 불응 아주 핵심적인 문제만 얘기를 했습니다. 미중 대화 재창출로는 일치하는데 국방 당국 간은 중국은 응하지 않고 블랭켄 미국 장관과 시진핑 씨가 회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국문 번역은 이게 사진이 돼 가지고 번역이 되질 않았습니다만은 미중 양 정부의 발표의 핵심 사항 요약을 한 건데 국무장관이 브링컨 국무장관이 대만 정세와 위구르족 소수 민족의 인권 문제, 중국군의 뭐 도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뭐 생각을 전했다 이런 얘기고 중국 측은 대만 문제는 이 중국의 내정 문제 아니다 뭐 이런 거고 타협 불가능한 문제다. 그리고 이 선단 기술이라고 이 선단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갓프린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발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제 쌍방간 대화를 계속하기는 건 중요하다고 뭐 말들은 다 외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어, 친강 그 국무위원 그 친강이라고 아까 만나가지고 미국에 한번 와라 했다는 얘기, 그런 얘기, 이렇게 요약 중심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뭐 생략할까 하다가 오늘 길게 이렇게 여러 군데 뉴스를 좀 모아본 건데요. 근데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댓글에서 제일 우선순위 있던 거, 대응, 반응이 참고가 되었다가 574가 나온 건데, 다카쿠치 코우타라고 언론인 번역가인데, 중국 측은 관계 개선, 긴장 완화를 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응 자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규제, 중국 의존 탈피의 공급망 강인화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대응 자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우발적 충돌로 발전할 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사태 아닙니까? 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 때문에 국방 당국 간 대화 채널이 유력한 충돌 회피책이라고 생각된다. 중국도 이런 방침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국방 당국 대화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견해를 댓글로 달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내 언론 뉴스에서 나오는 댓글들의 수준과는 격이 틀린 댓글인데, 물론 이제 언론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도 댓글 수준이 높아가지고 또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또知명도가 높고 그런 유명인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이제까지 야후 뉴스를 보면서 느낀 건데, 혹시 발행처에서 유명인에게 댓글을 부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봤대도요. 국내 주류 언론 기사의 수준 높은 댓글을 우리는 접할 수 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언론사별 별도로 본인 인증을 해야 댓글을 달 수 있는 절차가 개인적으로는 귀찮음이 작동합니다. 저로서는 또 댓글을 뭐 속된 말로 수준 높게 달 실력이 못 되기 때문에도 댓글은 안 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또 이 소개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벌써 보도 자세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틀리지만은 일본의 보도 자세나 서구의 보도 자세나 핵심 내용은 나왔다 하는데, 우리는 추상적인 상호 대화하는 데는 합의를 했다. 그 정도 선으로 끝나고 만 거니까 아니 뭐 그냥 뭐 별별 일 없었네 라고 국민들의 머리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그런 언론의 자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피라이트라고 그러죠. 제목 따는 것을. 그 수준이 결국 최종적으로 편집하는 어떤 권한이 있는 데가 있고, 그게 승인이 나야만 땡 하고 인터넷상으로도 보도가 되는 건데, 그 수준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다가 마츠다가 탈중국, 차이나 리스크 회피로 일본 기업,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다 이렇게 해서 치안타로라는 사람이, 요건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무슨 뉴스입니다. 이게 뭐 고양이긴 고양이인데, 대만 문제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싸움이 최전선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7월부터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간첩 행위의 정의가 국가 기밀의 제공과 더불어 추가가 되는 게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자료와 데이터, 문서 및 물품을 제공이나 절취도 간첩 행위로 규정하게 된다. 이러니까 이런 관계로
이거 뭐 겁나서 사업하겠느냐. 어떤 경우 이 중국에서 얻은 정보를 뭐 전달하고 뭐 하는데 그게 중국 공산당이니까 그거를 검열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에, 그 중국의 핵심 이익에 위반된다 그러면 간첩으로 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이런 얘기고, 병행해서 그 골드만 삭스는 2023년 중국 GDP 전만 하향 조정했다. 딴 데는 이미 JP 모건 뭐 이런 데서는 아니 하향될 것 같아. 좀 돈 좀 빼야 되겠어 이러는데 골드만삭스가 끝까지 아니야 그거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했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도 그 2023년 중국 GDP를 또 하향 전망을 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국의 첨단 기술 탈취해 오던 중국이 요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또 이 체포를 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중국이 자기네들 뭐 기술이나 최첨단 기술도 있긴 있겠죠 중국이. 그러나 그걸 넘어서 간첩죄의 그 적용 범위가 너무 일반적이다. 이런 게 돌아가는 그 권위주의 국가에 계속 투자해서 해야 될 거냐. 근데 이번 건은 그 타국의 산업정보 활동까지 간접죄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의 칼 꽂은 25년 동반자 도면까지 파헤친 수사의 범행 발각. 이게 이제 2022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데는 검찰이 과학수사가 공이 컸다. 그 고유정 사건이라는 걸 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그 혈흔 뭐 이런 걸 보니까 무슨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졸피뎀 성분을 검출했고 이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 검찰이 강압적인 신문을 통해 수사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철저히 과학적 분석을 태도로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를 가려내고 있다. 톱텍 아무도 모르게 하려던 기술 유출 광고 때문에 발각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제목을 쭉 했는데 검찰의 과학적 수사에 덜미가 잡혀가지고 이 중형을 받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관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이 완전히 나갈 뻔하다가 그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담당했던 검찰인 모양인데요. 뭐꽤 젊네요. 양형 기준이 높아져 범죄 시도 자체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라는 게 그 인터뷰한 내용이고, 이게 무슨 현대 컨테이너 트레일러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말하자면 그 핵심 기술로 만든 그런 장비 뭐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국이 탈취한다기보다도 이 뭐 기술 제휴라는 겉으로는 상거래적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요즘에 OLED도 뭐 그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지금 뭐 이제 그 시장 뺏겠다 하는 뉴스가 오늘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기네가 빨리 따라가기 위한 거는 기술을 이 절취를 어떤 식으로도 하고 이번에는 지들 기술은 또 막겠다 하는 이 중국의 그런 수준을 보게 됩니다. 이학재 신임 인천공항공사 사장 세계 1등 넘어 공항산업 창의적 선도자 될 것. 뭐 제목을 이렇게 했고 창의적 선도. 인천공항이 뭘 창의적 선도하겠다는 건지 기본 튼튼한 국민여객 안전망 구축 총력. 그러면은 뭐 언제 그런 여객 안전망 구축을 안 했냐?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공항 청사진 제시, 뭐 이런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난 4월 김경욱 전임 사장이 임기를 약 10개월 남기고 사퇴한 지 2개월 만이다. 그러면은 그 임기를 10개월이면 거의 1년 남겨놓고, 이 윤 정권 밑에서 나 어차피 잘리겠지 하고서 사퇴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취임식 때 여기 이제 이 세모 표시한 거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죠. 뭐 경영 철학으로 제시했다 이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인천 서구청장을 지내다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 제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 인천 서구갑에 잇따라 당선됐었던 사람이고,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정무특보를 맡았고, 지난해 지방선거 국면에선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에 나섰다가 당내 경선에서 유정복 현 인천시장에 패한 바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요거 정권 1년 되고서 그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을 인천고 이러면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기업 수장은 외부가 아닌 내부 출신에서 발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경영을 못한다 그러면은 뭐 퇴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 공항에서 큰 사람이 공항 돌아가는 걸 알지. 외부에서 정치하던 놈이 와가지고 뭘 인천공항에 대해서 개똥 알겠냐고. 개뿔이라고 그러죠. 개뿔. 어, 물론 인천시장, 인천 서구청장 이런 거 해소되면 어느 정도는 뭐 식견이 있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이 공공기관의 이 수장들이 낙하산 인사 이거 이제 좀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안녕 중국. 중국인 학자가 말하지 못한 외국인이 대량 출국한다. 진짜 이유는 뭐냐?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막 나간다. 돈도 나가고 있죠. 어, 그 이유는 국가의 억압이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에서는 여행자를 비롯한 외국인이 배차 앱과 배채팅 앱에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관리 체제가 강화되고 친구 집에 1박 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을 신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또 인터넷 검열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2003년부터 18년, 15년 동안이나 중국에서 살았었는데,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어두운 전망이다. 현 정권 아래의 기본적인 인권은 후퇴를 계속하고 있다. 이래서 나가는 거지. 거의 이제 뭐 권위주의 국가라는 게 독자주의 국가인데, 중국 전체 그 인민의 그 인권도 지금 통제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중국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이 사람은 해석을 하고 있네요. 총리 한미일 정상회담 조만간 미국에서 열린다 하고서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상케이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은 전후 50년 걸려서 만든 공급 능력을 주체 못하고 있다. 저출산과 너덜너덜의 경제의 관련성. 오야마 마사유키 환동사 골드 온라인 매체의 보도 내용인데요. 심각한 수요 부족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이제 그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냐? 수요 부족으로 공급 능력의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그 고령화 때문에 뭐 수요가 결국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2000년대부터는 이제 이 은퇴한 연금 생활자들이 수없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산업 전반을 활성하게 돌아가는 데에서는 크게
기여를 좀 못하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마침 세상은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에 따른 점포인 객단가와 고객의 총 인원이 줄어들어 가게 전체 매출이 줄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어, 한국 연금 생활자들의 소비, 연금 생활자들이 우리도 뭐 어쨌든지 간에 그 고령층, 노인, 뭐 꼰대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소비를 나름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돈을 버는 세대보다는 일회 소비액은 작지만 그래도 수요 증가에 기여하는 은퇴 생활자들을 좀 경영 그 점포나 이런 자영업자들이 그런 그 노땅들을 위한 수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말하자면 코 울리게 껌값 뺏어 먹는다 하는 학교 앞에서 그 문방구 주인과 같이 그 노인네들 가벼운 주머니에서라도 그 돈을 그 좀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네요. 참 그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코리아 웨이브라는 데서 서울 세계 인기 급상승 여름 여행지 4위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쿄를 뛰어넘은 거냐? 그건 아니고 사유가 됐다, 이런 얘기고, 한국인이 거꾸로 많이 검색한 해외 여행지는 도쿄, 파리, 오사카, 다낭, 싱가포르, 방콕, 후쿠오카, 런던, 로마, 삿포로, 일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일본 엔화가 이 가치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지금 뉴스에 이미 나온 겁니다만은, 요거 뭐 많이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서울 물가가 도쿄 물가보다 더 비싸졌다 하는 뉴스도 나왔고요. 이런 상황인 거죠. 국가 경쟁력 문제도 우리 이런 뭐 서울이 인기가 있든 말도 국가 경쟁력은 뭐 28인가 뭐 오늘 편집 내용에 그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만은, 인사이더라는 데서 약 5천 달러, 그냥 1,000원으로 치면은 한 500만 원인데 한 600만 원이라고 되겠지. 이 600만 원의 이 작은 일본 픽업들은 미국의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라이언 호구, 아주 조그만, 우리로 옛날 하면 그냥 봉고 1톤 봉고 트럭, 보통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있다가 농촌에서 좀 많이들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재팬카 디렉터, 그 그거에 따르면 농부들과 같은 구매자들의 인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런 소형 트럭을 만드는 데가 그 다이하츠 히젯, 스바루 삼바, 스즈키 캐리, 혼다 액티, 요거를 전체적으로 K 트럭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K. 이게 그 일본 말로 뭔 뜻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언뜻 들으면은 K 트럭 하면은 한국 트럭인 줄, 그 말로만 들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그 소형 그 농기계, 그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꽤 많다고 또 소개도 됐죠. 그거는 이제 농부들이라기보다도 미국은 아주 매머드하게 농사를 지니까 그 정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 작업하는데 상당히 그 조그만 그 소형 그런 장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매우 인기다. 또 싸기도 하거니와 이런 것도 병행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일본의 이런 그 미니 트럭이 요즘 인기가 있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자, 일왕이 일왕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일왕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천황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먼저 불러줬는데, 그쪽 나라 명사를 써주는 게 그 국가 간 예의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AI도 일왕이라고 그 번역을 하네요. 군주로서 첫 공식 해외 순방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 인도네시아에서 있을 모예요. 자관 어떻게 이 첫 번째 해외 국빈 방문지인데, 자관 이 일왕의 행보가 일본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인도네시아는 하고 한 날 전투기 가지고 뭐 말이 많더라고요. 뭐 산에 만에 공동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뭐 분담금을 주네 마네 뭐 자꾸 인도네시아가 그러는데, 인도네시아한테 우리도 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자원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또 인도네시아에 또 팔아먹을 것도 많고, 또 섬유 산업, 봉제 공장 이런 것도 인도네시아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우리도 좀 아쉬운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뭐 거창하게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과 같은 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개발도상국들이라고 지칭한다면은 협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어, 그리고 우호 관계를 맺은 지 동남아 국가 연합이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은 지 50년 되는 해에 이루어졌다. 동남아를 침략했던 일본이기 때문에 좀 늦게 우호 관계를 맺은 거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일본은 1942년부터 45년 8월 도쿄가 항복할 때까지 네덜란드령 동인도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점령했었다는 것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파푸아 뉴기니의 방위협정이 태평양에서 중국을 더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으니요. 요게 이제 브링컨이 19일 날 가기 전에 나온 뉴스를 소급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저건 이 제1도련선, 제2도련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건데, 물론 태평양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만은, 파푸뉴기니와의 방위 협정으로 해서 파푸뉴기니에도 저기 미군이 군대가 공식적으로 주둔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로 되니까 중국의 입지가 그만큼 줄어든 거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5월 왕이 당시 중국 지난해 외교부장이 이 지역 8개국을 순방한 것은 합의 부족으로 안보나 치안협력 협정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는데,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미국이 하니까 아이고 왜 해야죠. 저희도 중국 싫어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뭐 하나 생각해보고 쉬어가는 페이지 같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강점으로 만들어라. 뭐 제약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국이 우리나라를 약한 고리로 보고서 억압적인 그런 자세로 하는데, 잠깐 분단이 사실상 우리의 약한 고리가 됐다면은 그거를 근거로 우리는 강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뭐 우리도 경제 발전과 함께 방위 산업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만은, 나라가 작아도 무시 못하는 이스라엘이 땅은 그렇게 좁아도 중동 안에서 버티고 뭐 하는 게 다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이스라엘을 비유를 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악화, 인구 충격에 한국 IMD 국가 경쟁 28위로 후퇴. 이 IMD라는 데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는 데서 요거를 기획재정부가 인용을 해가지고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중에서 그 전체 평균이 28위를 했는데, 높은 거가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낮은 게 뭐냐 그러면은 요 노란 색깔인데, 이렇게 낮았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프라 분야는 16위로 높은데, 인프라는 잘 돼 있는데 산업을 하기 위한, 근데 기업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이 스루풋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 기업 운영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으로 경영이 되는 게 많다. 그래서 비효과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있고요. 기업 효율성 세부 항목에 노동시장 떨어졌고 경영 관행 떨어졌고, 어, 아니 올라갔고 올라갔는데 경영 관행, 생산성 떨어졌어요. 그리고 금융등 또 하락을 했어요. 이러니까 이 생산성이 바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에 결국 경영의 그 어떤 그런 게 좀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일본 측에서도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경쟁력이 한국보다는 뭐 현재 못한 거로 지금 평가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재외동포 든든한 울타리. 이제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 2030 그 부산 엑스포 그거 이 홍보차 가는 길에 프랑스에 있는 그 이 한인들하고의 그 만남을 한 거를 얘기를 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재외동포청이 생기면서 그 한인회장 들이 그 이민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그 정체성과 국가관을 확립하는 계기는 재외동포청이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그런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한복이 좀 꽤 어울리는 것 같네요. 아동들도 그 한복을 차려입고 그렇게 하는 리셉션이라고 그러나요? 간담회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이중 국적이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하지만은 제외 산다 그래도 한국 국적을 남자가 얻으려고 그러면은 군대 갔다 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제외 동포들도 그거는 아셔야 되고, 뭐 프랑스 국적을 갖고 계시든 이민을 했으니까, 그러나 한국 국적도 계속 해가지고 정체성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군대는 병역은 필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측 탈중국, 중국은 반도체 공장 철수만은 절대로 불허한다. 제목은 이랬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한중 관계 험악화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치고받고 지금 적대적이 돼가고 있죠.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는 한중의 대립은 가을이 반도체 문제에서 시작될 더 핵심적으로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상호주의적 제도는 철저히 변화하도록 지시했다. 이게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이 교섭단체 대표로 연설을 한 내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일본에서도 나오지만 노무현 정부 때 뭘 했냐 그러면은 조선족 중국인이에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건 중국인인데 그 참정권을 인정하는데 지방자치, 이게 그 좌빨들의 그 전략으로서 지들 정권을 획득하려고 조선족 이 중국인들이 한 10만 정도 되면은
서울에 많이 몰려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건강보험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놈이 들어와 가지고 온 가족을 다 등재해 가지고 무슨 대단한 권리인 양, 아, 그 조선족들도 니북말로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주의에서 살다 보니까 대단한 권리인 양 큰 소, 그리고 또 말이 시끄러워요. 그 사람들이 영 그 자존심 상했던 그 개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원래 민주주의적인 지방선거 등이 없고, 중국인은 평등한 건강보험을 중국 거주 한일행에는 적용하는 것 지금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주의가 돼야지, 니들의 그 국채가 공산주의 인정하든 말든 국교가 그렇게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거 한국 거주 중국인의 혜택을 박탈한다는 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게 또 나오고 있는 거에 의해서 이제 못마땅했어요. 그게 보이는 게, 지금 싸우는 것은 몸싸움에 불과하는데, 향후 칼 들고 결정장은 가을의 반도체 문제다.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 철수라면 단계올릴 것이다. 중국 외교 관계자가 철수하면, 이게 이제 중국이 부탁을 했죠. 마이크론을 제재하니까 저기 그 반도체 그 장비나 뭐 이런 거 공급하지 말라고 미국의 요구를 들었는데, 한국이 요구 사항이죠. 그거 협조 안 했다가 우리도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걸 뛰어넘어서 공장 철수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단교다. 그럼 완전히 이제 제가 얘기하는 주적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 6월 13일자는 대중 수출 규제에 한 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연장할 거다. 그러니 1년 연장이 되더라도 그 후에는 역시 마찬가지니까, 지금 너무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게 참 걱정거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향후에 진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배틀, 전쟁의 주자는 반도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김기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냐 했더니,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건보 먹튀도 막겠다. 쭉 해서 제가 원하고 희망했던 그런 얘기, 이재명 뭐 그런 거 빼놓고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쪼아리고 훈계를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시대의 사대주의라고 했다. 자, 윤 대통령이 가서 워싱턴에 가서 그 워싱턴 선언한 것은 민주당 애들은 그거 굴종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서로 간에 치고받고, 또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이따위가 돼가지고 무슨 나중에 국력을 키우고 중국 애들이 약한 고리로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데, 대외적인 국익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같이 그 힘을 합해야지 이 사람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대외적인 국익을 위해서는 뭐 거의 뭐 유사하게 크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일본 언론에서도 비교한 것처럼 그 참정권 요거 이거 박탈해야 됩니다. 이건 상호주의에도 안 맞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한국에 와서 완전 한국인이 되든지, 근데 이중 국적 가지고 있으면서 수틀리면 중국에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족이라고 해서 우리 동포냐 그러면, 중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은 실질적인 동포 아닌 거죠. 중국 놈들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원해서 중국인이 된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자이라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또 한국에 와서 영주권 얻었다고 해서 완전히 또 그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들도 뭐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친인척 관계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건 알긴 알겠지만은 그 개인 개별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일일이 하겠습니까? 이제 공통 분모로서 투표권 주는 거 이거 박탈 조만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자, 우리 일본 일개 언론의 의견을 이제야 국민의힘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로서 이제야 그 국회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못내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권을 취득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되냐. 물론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아니 대표가 그 되기 이전에 딴 대표라도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그 6월 20일 그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휴식을 좀 취했다가 휴가를 갔다가 6월 27일 정도에 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